지금부터는 그 6장의 마지막 5번째 항상성 반사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분자 메커니즘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마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겠죠. 국소 조절 메커니즘은 하나의 세포나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화학적 주변 분비 세포나 자가 분비 세포는 전체적인 경로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상태 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일어나지는 않겠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5-1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인데요. 생리학 분야에서는 생리학의 파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생리학자고요. 월트 캐넌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1920년대에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 관찰을 근거로 수많은 항상성 조절계에 대한 특성들을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특히 소화기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요. 이분이 그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신 그런 유명한 분이고, 이제 구글에 보면은 이런 분들 업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 캐넌이 설명한 것들을 4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경계는 내부 환경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갑자기 신경계가 나오네요. 적합이라는 말, 피트니스, 정상적인 기능에 가까운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조절 변수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 조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에는 적합이고요. 자, 자신의 활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활성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긴장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 단위 간격으로 조절되는 혈관 지름의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A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A 그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긴장 조절이라고 하는 것, 생리적인 매개 변수들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호는 계속됩니다. 되지만 그 신호가 강도가 약하느냐 세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관 팽창을 위해서 어떤 신호가 약하게 된다면은 혈관이 팽창이 되겠죠. 수축할 수 있는 신호가 약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신호가 증가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혈관이 수축되겠죠.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신호의 강도에 의해서 혈관 수축과 팽창이 일정하게 조절된다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즉 신경계의 투입량이 증가되면 혈관 지름이 좁아지고 신경계의 투입량이 적어지면 넓어진다. 이 예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혈관의 통로 양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량 조절. 자, 길항, 서로 반대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5번째 줄, 호르몬이나 신경계에 의하여서 기량 조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 그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 그림은 서로 다른 신호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매개 변소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 얘는 심장박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대부분 하나가 강하면 하나 약하게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켜요.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감소를 시키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 내용이요, 화학 신호들이 서로의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예로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도 대표적인 기량 조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하나의 화학 신호가 다른 조직에서는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예를 몇 번 봤죠. 그래서 항상성 물질은 인체의 어떤 부분에서는 기량제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협동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림 6-14에서 에피네프린이 어떤 수용체와 결합하여에 따라서 혈관이 수축될 수도 있고 팽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바로 이런 4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5-2로 갑니다. 장거리 경로가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자, 장거리 반사 경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조절계,
지금부터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사이토카인이 일부 장거리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사이토카인은 스트레스나 체계적인 염증 반응 동안에 전신을 통해서 협동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또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협동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네요. 즉, 두 가지의 장거리 반사계를 다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경로의 응답고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투입, 통합, 출력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이 7가지 아래와 과정을 거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연속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혈당량이 뭐 왜 이러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 간호원이 대답합니다. 네 번째 줄,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자 호르몬이 글루카곤을 분비자. 글루카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슐린의 기량적인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서 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보조를 위해서 항상 모든 조직에 포탄 공급해야 되니까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혈당량의 항상성 조절은 캐넌 법칙에 당연히 반대적인 작용이니까 기량작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반사 조절 경로의 단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단계를 다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그림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 입력 자극이 있고, 통합 자극이 있고, 출력이 있고, 표적 또는 효과기, 응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먹임 작용도 나와 있고요. 생략합니다. 먼저 감각기를 보도록 합니다. 감각기. 자, 생리적 응답고리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센스 혹은 우리가 이제 수용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어요. 자, 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새롭고 다른 개념의 용어로서 수용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리셉터와 개념. 자, 생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리셉터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네요. 6-7, 17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리셉터라는 다양한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자, 다음까지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왼쪽에는 뭐예요? 세포막이나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있고요. 또 감각기관에 가게 되면 다양한 자극들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특수화된 세포나 구조에서도 이것이 이제 이 용어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추수용기는 뇌에 있거나 또는 뇌에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 게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특수감각계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추기에 있는 화학수용기, 삼투수용기, 온도수용기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초신경은 몸에서 제일 말단 부분이니까 뇌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화학수용기, 화학적인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기, 삼투 변화를 느끼는 거, 체온 변화를 느끼는 거, 물리적 압력을 느끼는 거, 그 다음 우리 몸을 움직일 때, 뭐 기, 이석 이런 게 있죠. 그럼 이 밖에 있는 추위라든지 몸 떨림, 어떻게 우리가 접촉을 했다든지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다 이런 수용체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186페이지에 가운데 내용들은 방금 설명했던 것도 다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아래 보니까 볼드체로 역치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감각기는 역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치라는 거, 반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죠. 역치보다도 낮게 될 경우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말이 되겠고,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밑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 다음 투입 신호라는 말이 있어요. 투입 신호. 반사에 있어서 투입 신호는 반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오게 되면 결국은 통합 중추를 하겠죠. 자,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가 종합 중추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출력신호, 오른쪽 메로 안에. 이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 이건 통합된 것들이 단순하게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신경계에서 출력신호는 항상 원심성 신경세포에 의해서 전달되는 전기화학신호죠. 멀리 이제 보내야 되고.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전기신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호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은 신호를 흘려보내는 신경세포에서 형성되는 경로의 여점적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테라그래퍼, 내분비. 자, 지금부터 신경계 내분비가 자꾸 비교된다 그랬어요. 내분비 신호는 모든 호르몬이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타고 이런
출력 경로 다르죠. 이런 차이점. 그럼 표적 정리할게요. 응답. 자, 응답은 뭐 다양한 반사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내용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로 갑니다. 자, 마비는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는 몸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그러면은 이자는 어느 호르몬을 분비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겠고, 자,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라고 하는 특수세포가 식사 후 혈당량 증가를 감지하게 되어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러면 인슐린은 몸의 수많은 조직에 작용하여서 포도당을 흡수한다. 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혈당량을 조절하는 인슐린에서 자극, 수용기, 통합 중추, 출력 신호, 표적, 응답은 각각 뭐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인슐린에 대한 반사에 대한 자극은 뭐예요? 혈당량이 증가되는 게 바로 자극이 되겠고요. 그걸 어디서 느끼죠? 베타세포에서. 우리 칼슘과 연관되어서 본 적이 있죠. 그럼 통합 중추는 어디서 하죠? 이건 중추신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베타세포 자체가 하는 거죠. 출력 신호는 뭐죠? 인슐린이죠. 표적은 인슐린에 대응할 수 있는 세포들, 뭐 근육이나 간 이런 데 있는 것들. 응답은 포당을 세포 내로 이렇게 유입시켜서 사용하는 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조절계는 그 속도와 특이성이 변한다 이 말이 있고요. 생리학적 반사 조절 경로는 신경계, 내분비계 또는 이 둘 다의 조합에 의해서 매개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단순 반사와 복합 반사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자, 단순 반사는 단순 내분비 반사, 단순 신경 반사. 자, 복합 반사는 이런 신경과 내분비가 통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 내분비는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것처럼 호르몬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감각 중추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출력 신호를 내보내서 응답을 하는 것이고요. 신경은 뭐예요? 수용기가 받아들이는 수용기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감각 뉴런이죠. 그죠? 뉴런. 근데 통합이 돼요. 그 다음부터 같죠. 그죠? 방법만 같다는 거죠. 방법만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반사는 뭐예요? 복합 반사는 이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그래서 내부 외부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감각 뉴런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경계 통합 중추를 거쳐서 원심성 또는 원심성 뉴런, 신경계를 통하거나 혹은 신경 호르몬을 통해서 뭘 조절하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 또는 신경 호르몬이라는 표현, 신경 호르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분비 통합 중추로 연결되어서 호르몬을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단순 내분비 반사처럼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출력, 저 위에 있는 신경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189페이지요. 두 번째 줄. 인체는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조절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 또 질문에 답하기 위한 내분비 조절과 신경 조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 6-2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표 6-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면 특이성, 신호의 특징, 속도, 작용 시간, 자극 강도를 각각 신경 반사와 내분비 반사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특이성은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신경 반사는 각 뉴런은 하나의 표적세포 또는 표적세포 주변의 한정된 몇몇 세포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내분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 비교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체의 모든 세포는 호르몬이 표적이 될 수 있고, 그 응답 여부는 뭐예요? 수용체의 유무가 되겠고, 또 수용체의 종류가 되겠죠? 신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신경은 먼저 뉴런을 통한 전기 신호가 나온 다음에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 뭐 아시틸콜린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 경우에는 세포 소통이 틈새 이용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에 비해서 내분비는 뭐예요? 혈액을 통한다. 이 차이점이고요. 신경은 굉장히 빠르죠. 그에 비해서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 게 소포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고,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또 표적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조직 세포에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되겠고,
작용시간은 신경반사는 신경이 딱 오기 때문에 신경조절 물질의 반사가 일반적으로 짧아요. 그렇지만은 신경조절 물질이 관여하는 경우, 단지 그 정기적인 자극이 관여하는 경우에 빠르게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신경조절 물질이 한 번 더 관여하게 되면 조금은 느리게 되겠고, 내분비는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길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자극 강도, 물론 이것들은 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이야기하죠. 각 신호는 그 힘에 있어 같습니다. 특히 신경계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반응은 똑같아요. 그리고 자극 강도는 신호의 빈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자극의 강도의 세기가 증가되어 있는 상관이 없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에 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고, 단지 역치 이상의 자극의 빈도가 얼마나 많이 연속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내분비는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한 이야기 될 것입니다. 비교해보면은. 다시 189페이지요. 특이성. 자, 신경조절은 매우 특이적이다. 각 신경세포가 특정 표적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에 비해서 내분비 조절은 좀 더 일반적이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신호의 본질 측면에서 신경계는 몸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를 모두 사용한다. 이런 차이점. 그 다음 그에 비해서 내분비계는 오로지 화학신호만을 사용한다. 호르몬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속도. 뭐 차이가 난다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활성 지속시간. 신경조절은 내분비 조절보다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내분비는 출발은 느리지만 지속시간은 길다 하는 차이점. 또 교과서 내용 보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극의 강도와 입력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놨는데 봐주시고요. 다시 사로 넘어갑니다. 자, 복합 반사 조절 경로는 몇 개의 통합 중추가 있다라는 제목에서 그림 6-19는 신경 반사, 신경 내분비 반사, 내분비 반사 조절 경로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6-19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경로 유형이다. 되어 있네요. 자, 1번. 자, 1번은 우리가 자극이 왔어요. 자, 뉴런이 이제 신경반사니까 뉴런이 되겠죠. 단순 신경반사니까 자극이 오게 되면은 감각뉴런, 자극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감각뉴런이라고 그러죠. 감각뉴런의 수용기에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통합중추, 여기는 이제 CNS, 중추신 통합중추를 통해서 센트럴 러브 시스템이죠. 거기다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화학물질이 항상 작동하잖아요. 뉴런 내에서는 전기신호가 작동하지만 CNS에다가 감각뉴런에서 전기적 자극을 화학적 자극으로 전달시키게 되면은 CNS에 있는 뉴런은 어떻게 돼요? 화학적 신호를 다시 전기적 신호로 전달시켜서 내보내죠. 그리고 CNS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원심성 뉴런이라고 그러고, 감각을 받아들여서 CNS에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감각뉴런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놈은 다시 전기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로서 표적세포에다가 노출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신경 내분비 반사. 자, 신경 내분비 반사는 일단은 CNS까지 뉴런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CNS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유사한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 것까지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물질이 그 다음 어떤 작용을 한다? 마치 호르몬과 같이 작용을 한다. 이것이 신경의 내분비가 혼합된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 좀 더 복잡해진 것이 복합신경 내분비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출발점부터 쭉쭉 내려가 봅시다. 일단은 CNS까지 통합되는 걸 갖고요. 자, 먼저 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CNS에서 온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돼요?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받은 것이 신경세포가 아니고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라고 그럽시다. 이런 것들에 자극을 주면은 이것이 응답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이것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4번, 5번입니다. 4번은 뭐예요? 4번은 호르몬이 내분비 세포를 자극하는 것을 한 단계 더 거치죠. 즉 다시 말해서 신경 호르몬이 나오는 것까지는 신경 내분비 반사와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분비 세포를 한 단계를만 거치느냐 혹은 이 두 단계처럼 복잡하게 거치느냐, 이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뭐 분비 자극 호르몬, 뭐 릴리징 팩터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것이 복잡하게 오해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단순 내분비 반사는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이야기하고 있고, 복합신경 내분비 반사에서 3, 4, 5,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뇌로부터의 신호에 응답하는 인슐린의 분비. 자, 뇌 같은 경우 뇌는 뭐예요? 뇌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폭적으로 포도당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량이 너무 많거나, 특히 혈당량이 떨어질 때 포도당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뇌에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슐린 만드는 걸 뭐 작게 하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오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또 뭘 자극시키고 뭐 자극시키고 이런 캐스케이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가 이러한 5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 있는 뭐 1번 뭐 내용들,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좀 봐주기 바랍니다. 뭐 ATP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 통합중추, 뭐, 설명 안 들었지만 모유, 반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대먹인 반사,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하나씩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190페이지에 있는 연속 문제로 다시 갑니다. 자, 또 질문을 하네요. 당뇨병인 사람은 혈당량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문제가 뭐예요? 왜 곧바로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 문제 6번 봅시다. 혈당량이 세포 내부의 포도당보다 높은데도 이를 세포 속으로 쉽게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포도당이 어떤 물질이에요? 혐지질성이에요. 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뭔가 지 스스로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운반체의 결핍은 촉진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7번. 혈당량이 떨어질 때 인슐린 분비는 당연히 감소되겠죠. 이때는 어떤 형태의 대먹임 고리가 작동할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음성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해진 신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음성 대먹임 신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19에 대한 그림과 관계되는 19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정리를 해주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9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신경반사, 신경 내분비 반사, 내분비 반사의 다양한 단계들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7장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내분비 반사, 호르몬과 연관된 내분비 반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챕터에서는 이제 신경계와 연관된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이런 신경반사와 내분비 반사, 그 다음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감각기가 뭐며 투입신호, 통합중추, 그리고 출력신호, 표적, 그에 따른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표에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신경반사와 내분비 반사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경 내분비 반사는 이것이 통합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쪽에만 관여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신경반사, 감각기, 감각 수용체가 되겠죠. 특수 혹은 체감각. 그래서 내분비는 내분비 세포가 될 것이고 당연히 투입 신호는 감각 뉴런이고 내분비 세포는 투입 신호가 따로 이렇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중추는 뇌와 척추가 되겠지만 내분비 반사는 뭐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베타세포 자체가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분비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가 통합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경 반사 같은 경우는 출력 신호로서 전기적 신호를 내보내죠. 그러면서 신경 호르몬을 또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내분비 반사는 당연히 호르몬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신경 내분비 반사는 신경 반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표적을 봅시다. 표적. 표적은 신경 반사는 근육이나 샘, 일부 지방세포에 표적을 두고 있고, 그에 비해서 내분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체 전반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에 관여하죠. 그 당연히 신경 내분비 반사도 내분비가 들어가니까 내분비와 동일하게 표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응답을 볼까요? 응답은 신경 반사는 일부 대사작용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축, 분비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내분비 반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효소 반응을 변화시킨다든지, 채널을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신호경로를 변화시킨다든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을 또 변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내분비 반사는 내분비 반사와 동일한 효능을 지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92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연습 문제의 결론을 당뇨병을 통해서 잘 다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193페이지에 있는 요약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6장 전체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과 견주어서 잘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